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석진이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민법 가르쳐드릴 민법 선생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강 첫날인데, 우리 저녁반 이 반이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이거 2시간 합격반인 거 다 알고 오셨죠? 2시간 합격반. 보통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는데 메가랜드에만 독특하게 있는 시스템이에요. 2시간의 끝장을 내보겠다는 건데, 예. 보통은 뭐 4시간을 해도 뭐 시원찮은 판인데 2시간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메가랜드에 올해 처음 왔어요. 다른 회사에 있다가 처음 와서 2시간 수업을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기록이 괜찮다고 하던데, 성과가 2시간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컨셉 자체가 고득점 이런 건 바랄 수 없고, 예,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근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딱 합격할 수 있는 점수만 받자,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그런 커리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도전이어서 좀 어떤 의욕이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수업인데, 첫 수업 바로 수업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반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도 1시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짧게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짧게 하겠습니다. 자, 1년 과정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근데 저만 쓰는 전용 교재가 있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림민법이라고 그거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년 과정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1년이 금방 갈 거예요. 이렇게 1년이. 11월 달이죠. 내년 10월까지. 이날 시험 칠 거예요. 보통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거든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래서 달력을 확인해 봤더니 2022년 10월 29일이 마지막 토요일이었어요. 아마 33회 시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한 절반 나누면은 반은 이론 공부하고 반은 문제 푸는 연습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출발, 이론 출발을 합니다. 개념 완성. 11월, 12월 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개념 완성이에요. 완성,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제 시작하는데 뭘 완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개념 완성. 그리고 2달 동안 하고 해바뀌면은 이론 정립해서 3개월 코스로, 그때는 좀 길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한 번 더 합니다. 이론하고 기출문제하고 섞어가지고 이론 정리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론을 1번, 2번, 3번 하는 거죠. 그렇게 3번이나 하나, 2시간 땅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한 방에 끝을 내버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법 공부할 양도 많고 수준도 높아요. 그래서 한 방에 문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부 과정을 건물 짓는 일에 비유를 한 번씩 드는데요. 첫 번째 개념 완성은 기초공사 한 거예요. 털을 닦아둔 거지. 쪽을 잘 닦아야지 건물이 안 무너지죠. 두 번째, 이론 정립 단계는 골조공사 하는 거죠.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단계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기출, 마지막 이론 정리하면서 공구리를 치는 거지. 그래서 건물의 외관을 딱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네. 이론이 다 끝이 났는데도 건물이 이 모양이야? 들어가 살 수가 없는데? 완성이 안 돼 있네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가 끝나도 완성은 안 돼. 이 멋진 건물의 완성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몇 바퀴를 돌려도 이론하고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다 틀려요. 문제 풀면 또. 아는 것 같은데 또 틀리고 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또 별도로 한다는 거죠. 절반 정도는. 자, 문제풀이는 사실상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이론하면서 기출문제 풀어드릴 거니까. 근데 본격적으로는 7, 8월부터 시작되죠. 7, 8월 2달 동안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하고 섞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2달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들어가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형태가 똑같다는 거죠. 실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시험을 쳐요. 그때는 이제 학원에 나오시면은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고 채점을 하고 해설을 듣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여기 쪽집게, 백선, 특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충 말해드리자면 전반부는 이론, 후반부는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코스를 잘 따라오셔서 잘 통과를 하시면 무난히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격. 그리고 우리는 여기 출발선상에 서 있어요. 이제 개념 완성 시작을 하는 건데,
각 단계별로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요. 11월, 12월 개념 완성 강의의 어떤 의미는 이제 뭔가를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공부 내적으로는 이 정도 가벼운 의미예요. 어떤 각 과목별로 전체 틀을 잡는 거죠. 이게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왁구 이런 거랑 전체 그 모습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법률 과목들이잖아요.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하고는 다 법률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법률 용어들이 글만 한글로 되어 있지 완전 외국어, 외계어예요. 그 용어들에 친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교재. 사실 2시간 합격반 전용 교재가 있어요. 아직 책은 안 나왔지만 이게 작년 교재예요. 이거 2021년 2시간 합격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한 450페이지 정도 돼 있어요. 근데 450페이지인데 이게 전부 다 이론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론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예상문제도 들어서 되게 막 압축되어 있는 책이죠. 실제 이제 정식 기본서는 이론만 해서 한 700페이지 나가거든요. 민법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다 압축해서 450페이지로 줄여놨으니까 굉장히 줄여놓았는데, 근데 저는 저 2시간 합격당 저 교재보다는 제 전용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예, 제 강의 모토가 민법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기억한다. 그림과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린다. 이런 거거든요. 저만의 전용 교재가 있어요. 그림민법이라고.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8살, 이제 9살 돼요. 9년 차 된 책이고, 실전에서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책이에요.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법 공부하는데 그림을 쓰냐, 유치원생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만화책이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화책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고 명색이 법서니까 이름이 그림민법이지만 글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글이 8할이고 그림이 한 2할? 그 정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샘플로. 그림민법의 한 파트인데 밑에 더 잘렸죠. 밑에 책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밑으로는 다 글이에요. 글인데 이게 이제 물권법에 저당권 파트 들어가면, 이제 담보물권 파트 들어가면 채권, 돈을 빌려줘가지고 1억 받을 채권만 가진 사람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하고의 어떤 운명의 차이가 발생하느냐를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림으로 쭉 설명하고 책을 이걸 띄워가지고 바로 PDF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지. 그림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혼자 복습하실 때도 그림이 있으니까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비유도 많이 들어요. 그냥 채권만 있는 사람은 하이에나고, 저기 아프리카 동물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자예요. 하이에나하고 사자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에나가 얼룩말을 한 마리 잡아놔도 사자가 오면 다 도망가야지, 걔들. 사자가 먼저 드시죠. 드시고 남은 찌꺼기를 먹는 관계 아닙니까? 저당권을 가진 자와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는 딱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것을 진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요에 관련된 내용이 밑으로 쭉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책. 근데 요 책은 어느 정도 양이냐? 한 요 정도예요, 그냥. 150페이지 정도예요. 150페이지의 민법에 거의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림과 글을 통해서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야말로 2시간 땅에 맞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하고 2시간 요 책은 여러분들 보조 교재로 또 쓰시면 되겠어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나중에는 요것도 쓰죠. 뒤에 문제풀이 하고 이럴 때는 요거 뒤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드리는데, 이론 부분 파트는 제 전용 교재를 써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림으로 써서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 검증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인강 보시는 분들은 근데 요게 책으로, 요 책이 일단 제공되기 때문에 요거를 책으로 받으시고 2시간 합격당 이 교재, 그 다음에 아마 이 그림민법 책은 전자책으로, 이북으로 제공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고, 저기요. 저기 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또 상품 구성은. 제가 관여하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런 건 본사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강의만 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하고, 개념 완성 과정 11월, 12월 과정은 7주로 진행이 되고, 7주인데, 강의 계획표인데요.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6월 달까지 강의 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론 강의 계획이. 별일 없으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자, 11월, 12월 과정, 개념 완성 과정은 7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민법이요. 민법 과목이 4파트로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총칙, 공통원리, 민법의 공통원리들을 규정한 총칙. 그 다음에 물권이 있어요. 물권, 제2편.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막 이런 권리들이에요. 그거 두 번째 파트고, 세 번째가 계약. 계약은 두 사람이 만나서 약속하는 거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특별법이 있어요. 자, 민법은 일반법이고, 민법보다 더 특별한 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개념 완성, 요 11월, 12월 첫 과정에서는 특별법은 배제하고, 이렇게 세 파트만 해서 기초적인 개념만 딱 잡아보겠습니다. 용어들 익혀보겠습니다. 3주, 총칙 3주, 물권 2주, 계약 2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들만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에는요, 총칙 중에서도 권리 변동과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인 법률행위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해서 이거는 끝내고, 그래서 뭘 하느냐. 자, 이거 이제 그림비법 책이에요. 이게 그림비법 책인데, 페이지가, 자,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프린트 자료로 받으셨죠? 그거요. 그거. 그냥 여기 칠판 보시면 돼요. 칠판 보시다가, 쪼다 한 번씩, 거기 보실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시작을 해볼 건데,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 그리고 수업은 이게 2시간 2시간 합격반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가르치는 사람들도 2시간에 그걸 딱 채워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실질적으로는 3시간, 이렇게도 하고 하신다는데, 최선을 다해서 2시간에 한번 끝장을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 건데, 근데 그 2시간이 두 타임을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두 타임 2시간이 아니고 120분 2시간. 120분만 쓰면 돼요. 그래서 40분 이렇게 해도 되고 50분 하고 20분을 약간 이렇게 서머리 해두는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제 계획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50분 두 번 해요. 2번 정도 하고 20분은 여기 오늘 나간 거만큼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서 기출문제인데 그 오지선다형 기출문제 말고 OX로 변환되어 있는 좀 가벼운 문제들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부터 자 보자면은 네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민법 공부하는 것을 산을 오르는 일에 비유를 하는데 오를 산이 4개가 있어요. 전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전체를 보여드릴 때 잠깐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글씨가 작잖아요. 잠깐 보여드릴 때. 총칙. 제일 첫 번째 총칙. 그 다음 물권. 그 다음 계약, 특별법. 이렇게 총 40문항이 나오거든요. 40문항. 총칙에서 10문제. 공통규칙.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에서 14문제. 그 다음 둘이서 만나서 계약하는 계약에서 10문제. 여기까지가 민법이야. 민법이고 민법에 관한 특별법들이 있어요. 5가지 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는 건 개념 완성 강의고 이 이전에 이렇게 실강을 한 건 아니지만 각 강사들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찍어서 올려드린 개념 이해 강의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개념 이해 강의가 있어요. 요거 사전 강의가 있어요. 학생들 놓고 강의한 건 아니고 그냥 스튜디오에서 찍은 더 초보적인 강의가 있거든요. 저도 찍었어. 8강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한번 보세요. 그거는 완전히 구구단이에요. 2는 4, 2, 3은 6 그런 거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약간 그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거를 듣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들으세요. 8강 해서 쫙 몰아서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속도는 배속으로 들으세요. 한 1.3으로. 제가 말을 천천히 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지리하더라고요. 이렇게 1.3이나 1.5로 들어도 초심자들을 위한 강의여서 들을만 할 거예요. 한번 쭉 들어오셔야 돼. 다음 주까지. 8강이니까 주말에 끝장이네. 할 일이 많네. 아무튼 그렇고. 여기까지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일반법, 특별법,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거든. 제 1교시에. 민법은 일반적인 법이고요. 민사에 관한 특별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34문제, 여기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산인 총칙을 오늘 시작을 해서 3주 동안 한번 해볼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좀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만 시험 범위예요. 옅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라고 민법 전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된 규정들만 내겠다고 돼 있어.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네, 그래서 자, 총칙은 총괄적인 규칙이거든요. 공통적 규칙이에요.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그래서 내용은 권리의 주체, 객체, 변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내용이. 민법을 공부한다? 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권리와 의무를 공부할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공부할 건데 권리의 주인이 뭐냐? 누구냐? 주체. 권리의 객체가 뭐냐? 대상이 뭐냐? 객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권리의 변동부터 시작을 해요. 시험 범위가. 그럼 권리 변동이 뭐냐? 권리 변동은 권리의 생로병사를 얘기해요. 권리가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잖아요. 권리도 그래요. 권리가 태어나는 거 발생. 그다음 권리가 변하는 거 변경.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 권리의 생로병사를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가 막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이 학원에 등록했으면 수강권이 생긴 거죠. 권리의 발생. 1년 딱 끝나고 나면 수강권이 없어지는 거죠. 권리의 소멸.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 법적 원인.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사람은 행위인데 사람이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자 보세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요.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법률행위. 사람은 행위인데 이 법률행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핵심 요소. 의사표시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요. 의사표시가 뭐냐? 글자가 4글자죠? 2글자씩 끊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 의사는 생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고 그 다음 표시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행동이에요.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겠지? 손이 있으니까 글을 쓰겠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말이나 글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해요. 의사표시.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생각이에요. 아예 권리를 발생시켜야 되겠다. 권리를 변경시켜야 되겠다. 권리를 소멸시켜야 되겠다. 그거를 바라는 나의 생각을 표시하는 거야.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딱 되면, 법률행위를 제대로 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의사대로 권리 변동이 딱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좀 추상적인 단어인데 약간 편법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당분간은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조금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면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자기들이 의사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법률행위에서만 10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행위에서. 그리고 법률행위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행위 총설. 총설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법률행위의 의.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그다음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지만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합동행위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 걸 배우고. 그다음 법률행위의 요건요.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는 거죠. 유효라고 해요. 유효. 계약이 유효하다 이거죠. 원한대로 권리 의무가 생긴 거죠. 근데 법률행위를 했긴 했는데 뭔가가 약 고장이 나면 그러면 효과가 안 생겨. 원한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걸 뭐라 하느냐? 법률행위가 무효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무효인 경우도 있고 앞으로 유효였다가 다시 빠꾸해서 무효로 뒤집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게 취소예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뭐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의, 종류, 요건 이런 걸 총설 파트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배워요.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근데 목적이 바로 뭘까요?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거 아닐까요? 권리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그 권리 변동이 갖춰야 될 요건을 배우시게 돼요. 목적에서.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는 대신하는 것. 대신 처리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사람이 갑인데 갑이 안 해. 갑이 안 하고 위임장을 써줘가지고 을이 가서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대리인. 계약의 대리. 그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제대로 효과가 안 생기는 고장난 법률행위,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할 수도 있거든. 조건부 계약, 기한부 계약. 이런 거를 배우세요. 이걸 3주에 나눠서 배우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까지.
다음 주 2주차는 의사표시하고 대리 반쪽 할 거예요. 대리 반쪽. 무권 대리 앞까지. 3주차는 대리 반쪽하고 나머지 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법은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보통 다른 학문들은 수학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 하고 그거 좀 잘하면 곱셈, 나눗셈 배우고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책 앞부분이 항상 쉽죠. 수학은요. 법은 안 그래. 정반대요. 처음에 공부할 때 엄청 어려워요. 앞뒤 수준 차이가 없어요. 앞에 어려운 얘기들이 다 잔뜩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수업을 해보면 어떤 걸 이렇게 목격하냐면 지금도 약간 그런데 이게 수업을 딱 하면 처음에 초반부에 이게 어렵다 이런 표정이 아니고요. 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이 많아요. 놀랐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렵다 쉽다 차원이 아니고 저 뭐냐 저거 지금? 라고 이게 저 사람 분명히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데 말만 한글이지 저거 완전히 소련말이네? 그런 게 근데 그게 완전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알아듣겠지. 그건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알아듣는 거지 첫 시간에는 못 알아듣는 거 완전 정상이니까 그냥 참으셔야 돼. 그리고 돌리셔야 돼.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하고 사이클 돌고 하니까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처음이 제일 어렵다는 거, 법 공부는.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법률기 총설. 그래서 됐고 첫 번째 산 굉장히 높죠. 민법 총칙. 비행기가 날아다닐 정도의 높은 산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 제일 처음에 권리 변동 시작을 해볼게요. 권리 변동은 뭐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생로병사라고 했죠? 보세요. 여기 전체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체 밑에 잘렸는데 지금 책이 길쭉해서 권리가 발생되는 것, 권리가 변경되는 것,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합쳐가지고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자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요, 다르게 부르지. 권리의 발생은 권리의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 다음에 소멸은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뭐 변경은 그대로 변경이에요. 그래서 요거 발생, 변경, 소멸을 취득, 변경, 상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를 하는 이유는 이 속에 들어있는 법률 용어들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용어. 여기 보시면 이전 나오고 설정 나오고 하거든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용어 익히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자, 권리 발생의 모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발생이 있어요. 절대적 발생하고 상대적 발생이 있는데, 발생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취득이라는 용어를 줄였습니다. 권리의 절대적 발생은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은 승계 취득 이렇게 불러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권리가 절대적 발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생기는 거야. 이 권리가 처음 탄생하는 게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뭐냐? 나한테 처음 생긴 거야. 다른 사람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 기존 권리. 근데 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게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입니다. 각각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시 취득의 예인데,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신축을 한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렇게 신축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 조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 공부는 법 조문을 해석하는 건데, 조문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조문이 지금 없죠? 조문이 없어서 제가 조문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게 법 조문이에요.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어요. 민법 조문이. 1118개 조문을 언제 다 공부하나? 다 공부하지 않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 조문을 제가 세봤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 조문은 한 320개 정도예요. 1118개 조문 중에 한 30%인 300개 정도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자, 그 중에서 한번 볼까요? 211조 소유권의 내용 이렇게 된 소유권이 어떤 권리인지 나와 있어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방금 봤던 그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이 건물을 지었어. 지었으면 자기가 지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있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수익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임대를 주는 거지. 그래서 월세를 받는 거지. 수익이 생기죠.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처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철거시킬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그런 게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 뭐를 취득했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의 취득이 다시 가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이 이 집을, 다른 사람 집을 사서 매수를 해서 취득했다면 승계 취득일 건데, 지금은 자기가 지어서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적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낚시인데요. 낚시도 민법전에 나와요. 낚시라는 단어로 나오진 않고 이렇게 무주물, 선점 이렇게 나와요. 무주물이 뭐래?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선점은 뭐죠? 찜 이거죠. 찜. 먼저 찜한 거예요. 주인 없는 물건은 찜한 자가 임자예요. 딱 그렇죠. 이 바다 밑에 놀고 있는 이 도미 같은데 그거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그 낚시를 한 마리 잡았어. 그럼 내 거지 뭐. 법 안 배워도 이거 내 건 줄 뭐 아실 거 아니겠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252조에 있거든요. 요것도 조문 보여드릴게요. 조문을. 나중에 여러분들 이 조문을 출력을 하셔서 이게 교환으로 제공될 거거든요. 그러면 출력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조문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문을 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절대 그건 필요 없고 자주 들여다보면 돼. 체크만 해 두셨다가 한 번씩 보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52조인데요. 252조는 여기 제가 한번 옮겨 볼게요. 21페이지에 법전 21페이지. 제가 조문 숫자는 웬만하면 다 외우는데 페이지를 외울 수는 없어요. 이 페이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252조 여기 있네. 무주물의 기소 이렇게 돼 있죠.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은 누구 거지 이 소리예요. 둘로 나눴어. 주인이 없는 동산하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법적 취급이 달라요. 자, 부동산, 동산도 어떤 개념인지 그 개념 이해 강의에 제가 8강의 찍어놨어. 거기 5번째 강의에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보셔야 돼. 그건 너무 기초해서 여기서 또 할 얘기가 아니거든. 뭐 대충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고 도미는 어때요? 도미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지. 자, 주인이 없는 토지 건물 부동산은 국가가 가져요. 국가가 가져요. 국유가 되고 주인이 없는 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소유 의사를 가지고 소유의 의사, 가질 생각으로 점유한 자,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걸 아까 보셨죠?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선점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놀고 있는 그 고기는 주인이 없는 동산이고 낚싯대를 들이운 것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 마리 잡아 채 올린 것은 점유한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점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점유는 소유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소유는 내 거 이 소리고 점유는 내 거, 네 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리모컨을 소유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나요? 점유예요. 이런 게 점유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소유는요, 메가랜드 소유예요.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점유하고 있죠. 손에 올려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가랜드 소유에 제가 점유하고 있고 이 넥타이는 제 거예요. 제 소유하고 제 점유가 같이 있는 거지. 점유는 그냥 그렇게 자기 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사로 잡았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고기를 시장에 가서 한 마리 샀으면 소유권을 물려받아서 승계 취득한 거겠지만 요거는 처음으로 발생한 거니까 소유권의 무슨 취득이라는 거죠? 원시 취득이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고 여기 조그맣게 적혀있는 18회, 28회 이거는 기출 표시예요. 요게 우리가 치는 시험이 33회잖아요. 18회 때 나왔음, 28회에서 나왔음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 글씨들이 그러니까 빅데이터지 책 자체가. 그래서 빨간색이 막 몰려있으면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중요하죠.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언저리에는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안 중요한 거니까 대충 봐도 되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책만 봐도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으로 갈게요. 상대적 발생은 뭐냐?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주와 후주가 있어. 전번주인과 나중주인이 있는 거죠. 물려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를 승계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두 종류의 승계가 있어요. 두 종류 승계. 보시면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전이란 단어하고 설정이란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 어떻게 다른 거냐? 느낌을 가지고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권리를 상징해요. 이게 권리가 이전된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전된 그림이고 전주로부터 후주에게
요거는 권리가 설정된 그림이에요. 뭐가 다르죠? 자, 이전은 뭐냐면 전주의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서 전주에게서는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야. 권리를 상실하는 거야. 권리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 이게 이전이고요. 설정은 전주의 권리가 이만큼이었으면 그 중에 일부 힘을 떼어서 넘겨준 거야. 빌려준 거야. 그리고 나중에 원만히 문제가 종결되면 다시 빠꾸해서 여기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이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설정되었을 때는 전주는 권리를 잃지 않고 전주의 권리가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갑이 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 이 집을 사서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이 이 집에 세를 살러 들어가는 거죠. 이 건물에 전세권을 취득하는 장면인데, 요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림이고, 요거는 전세권을 설정받는 그림이에요. 이전과 설정의 차이. 자, 먼저 이전.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등기를 이전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와요.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얘한테 넘어오죠. 이제는 매도인 이 사람은, 원래 주인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 권리가 몽땅 넘어온 거죠, 힘이. 이게 권리의 이전이에요. 이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에요. 조문 보여드릴게요. 조문은 44페이지에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다 몇 조 그러면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몇 조 거의 다 외우거든요. 그러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이거 안 맞아서, 페이지하고 안 맞아서. 자, 매매는 요 밑에 563조에 나와요. 매매의 의. 자, 매매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는 어떻게 생각하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 사고 파는 거 맞는데 정확한 뜻은 여기 나와 있네.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한쪽이 재산권이라 하면 물건, 채권 이런 것들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뭐 한다고 돼 있으면 여기 나오네, 두 글자. 이전. 할 것을 약속했어요. 약정한다는 게 의사표시했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대. 그러니까 일방은 권리를 이전해 주겠다.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딱 되면 그게 매매 계약이야. 이럴 때 요 일방, 재산권 이전을 약속한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매수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런 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원한 대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전하는 계약이에요, 매매는. 그래서 매매를 하고 이행을 해버리면 매도인은 권리를 잃겠지. 이전되어 버리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설정을 볼게요. 설정 보세요. 을이 이 건물에 이 집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 거죠. 전세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전세권은 또 어떤 권리인지 얘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전세권은 303조에 나오거든요. 303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은,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사고를 쳤네요. 이게 우리 몇 페이지 있었나요? 잠깐만요. 이거는 잘못됐네. 우리 몇 페이지에 있었죠? 12페이지? 그리고 다시 받고 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법전을 열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게 손에 익숙치 않아요. 이게 몸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손에 익지 않으니까 조금만, 한두 주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손에 익으면 괜찮아질 건데. 자, 법전 24페이지로 갔어야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법전에 24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세권이 나와요. 303조에 나오는데, 303조 보시면은, 전세권의 내용. 자, 전세권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일단. 전세권자가 되려면 전세금을 목돈으로 딱 걸어놓고 타인의, 남의 부동산을, 동산은 전세권 설정 안 돼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만 돼요. 토지나 건물을 점유해서 넘겨받아가지고 부동산 용도에조차 뭐 한다고 돼 있죠? 사용하고 수익한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취득했으니까 을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된 건데, 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힘이 얘가 이 건물을 지어서 생긴 힘이 아니고 이 소유자가, 소유권이 아까 뭐 하는 권리였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였는데 얘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 수익의 힘을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내가 집을 비워줄 테니까 네가 들어와서 2년 동안 깨끗하게 써라. 그리고 전세금 달라. 그래서 2년 동안 다 살고 난 다음에 얘는 전세금 돌려주고 집 돌려주고 끝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 수익의 힘이 얘한테 넘어온 거죠. 근데 저기처럼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게 아니고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 힘만 떼어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전세권이 을에게 이전된 거다 아니면 설정된 거다? 설정된 거다. 이걸 설정이라고 해요. 설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 이 을을 전세권자라고 부르고요. 이 건물의 소유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줘요. 설정해준 사람이지. 됐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자고 세입자는 전세권자고 이런 게 설정입니다. 설정. 이전과 설정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이전은 권리를 전주가 잃어요. 설정은 전주가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뭐냐면은 자, 지우개를 잠깐만 쓸게요. 요거 좀 지워버려야 되지. 다시 펜으로 가서. 자, 이쪽에 저당권 설정이에요. 이번에는 저당권도 한번 드러내 보셨을 텐데 을이 이번에는 저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당권자들은 저 전세권자처럼 집에 들어와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는데 나중에 저 갑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면 저 집을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왜 가지게 되는 거냐?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필연적으로 채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저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1억 빌려줘가지고 1억 원에 돈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할게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인 거지. 1억 원의 채무자예요. 그런데 큰 돈을 빌려줬는데 혹시 떼일 수도 있으니까 안 떼이려고 이 채무자 집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둔 거야. 취득해 둔 거야. 언제 써먹느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야. 채무불이행. 제 날짜에 돈을 안 갚네? 그러면은 저당권자는 저당 잡아놓은 물건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경매예요. 경매 들어보셨죠? 경매 신청을 해버려요. 경매로 팔아버리는 거지. 그럼 누군가가 이 집을 사겠지, 경매로. 이게 3억짜리 건물이면 누군가가 3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 사람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사람이 3억 원을 내놓은 거지. 그래서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환가된 거죠. 현금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경매를 당할 지경이면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 빚쟁이들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있을 거야.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저당 잡아놓은 건물을 팔았잖아요. 경매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배당 실시할 때, 채권자들 배당 실시할 때, 요 저당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 제가 일반 채권자라고 부르는 말은 그 사람들은 이 건물에 얘처럼 저당권 없다는 거지.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이야. 채권만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얘가 이 1억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배당을 먼저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부터 먼저 먹고, 아까 제가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자가 먼저 드시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이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남은 돈에서.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그래서 저당권을 담보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의 만족을 담보해주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당권은 356조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28페이지 있어요. 356조니까 이거는 그냥 뒤로 돌려도 되겠네요. 얼마 안 가면 나오니까. 여기 있어요. 저당권. 보세요. 저당권 해서 저당권의 내용 나오네. 저당권자는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자는 100% 채권자예요. 돈을 받을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저당권자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집을 넘겨주진 않지. 채무 담보로 잡혔지 그냥.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저당을 잡으려면 그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돼. 동산은 저당 못 잡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신의 채권을,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왔는데 읽어보세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보세요. 근데 그 부동산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을 통해서 내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일단
그 토지나 건물을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돈으로 바꾼다. 환가시키는 거죠. 현금화시키는 거. 그 힘이 저당권자에게 있어요. 그 힘을 보여드릴게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363조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있네.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제목. 저당권자에 뭐라고 돼 있나요? 경매 청구권.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할 권리가 있어. 팔아먹을 권리가 있어요.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물을 경매한다는 것은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한 처분 권능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한번 구조를 파악해 보면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처분하는 게 아니고 얘가 소유자였는데 소유자는 뭐 하는 건데?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건데 이 사람이 처분의 힘을 떼어서 준 거야. 돈을 1억 빌리면서 만일에 너한테 빌린 돈 1억을 못 갚을 시에는 네가 이 집을 처분해도 좋다라고 처분의 힘을 준 거지. 처분의 힘만 줬지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뭐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설정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해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설정. 소유권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죠? 채권자인 얘는 저당권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얘를 뭐라 불러야 돼?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부르면 돼요. 한번 발음해 보시죠.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얘는 저당권자.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 채무자하고 관계를 한번 정립해 볼게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받을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죠? 어디 갔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는 그냥 사람을 그려놨는데, 현실에서는 보통 여기 채권자가 누구인 경우가 많을까? 은행도 사람이거든요, 법에서. 법인이라고 해서. 여기 채권자 위치에는 KB나 SB,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법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이렇게 1억 빌려지, 누가 1억 원을 그냥 개인이 잘 빌려주지 않지. 그럼 이 채권자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채무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내 땅에, 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은행에 우리가 대출받고 담보를 잡혀주면 은행은 저당권자인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인 거예요? 은행은 저당권자인 거야.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인 거야.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야, 내가 네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이 아파트 처분해서 가져가라 라고 설정해 준 거야. 채무자가 설정자, 우리들이 설정자 입장이고 은행은 설정받는 입장인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알고 있고 거꾸로 많이 알고 있지. 은행이 저당권 설정자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이 설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죠. 권위,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은행에 돈 빌리는데 내가 몰합시고 내가 은행에다가 설정해 준가? 은행급은 돼야지 설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막연히 은행을 설정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요까지 일단 하고. 그래서 이전과 설정의 차이를 보셨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위로 올라가서 자, 이전에도 두 종류의 이전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이전이 있는데 하나는 특정 승계, 또 하나는 포괄 승계예요. 이거는 이전은 이전인데 권리가 이전될 때 원인 하나에 권리가 하나만 이전되는 것을 특정 승계라고 해요. 특별히 하나 정해서 승계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갑과 을이 이 건물을 매매하면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이전되는 거지 건물 옆에 세워놓은 자동차, 이 자동차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아래 깔고 앉아있는 토지요. 토지는 별개 물건이거든. 건물을 팔았다고 토지의 소유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권리를 딱 특별히 정해서 그 권리 하나만 탁 넘긴 거야. 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특정승계라고 해요. 반면에 상속 같은 경우는 포괄승계라고 해요. 상속.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돌아가셨네. 갑은 이 건물 주인이고 이 차 주인이고 시계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은행에 예금 채권도 많고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사람은 숨을 쉬고 있을 때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숨을 멈추는 순간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많고 많은 권리와 의무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은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살아있는 누군가가 물려받아야 돼. 그게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거죠, 권리가. 이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아들 또는 법률상의 배우자 이렇게 상속되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피를 보고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피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상속은 보시면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단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넘어오는 권리가 하나만 넘어오니까 다 넘어옵니까? 다 넘어오죠. 전부 다 승계돼요. 이런 승계를 무슨 승계라고 한다? 포괄 승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알아들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발생을 보셨어요? 발생.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변경? 요거는 지금 자세하게 안 할 건데 뒤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하나만 볼게요. 권리 주체의 변경. 권리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근데 권리 주체 변경은 이미 한 개념인데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걸 얘기해요. 보세요. 권리가 이전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다가 을로 바뀌잖아요. 주체의 변경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소멸을 보겠습니다. 소멸. 소멸은 두 종류가 있는데 권리의 소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계속 법률 공부를 해보시면, 민법 공부를 해보시면 용어 중에 절대적, 상대적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뭐냐? 권리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절대적 소멸이에요. 그에 비해서 권리가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서 나한테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 그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예를 들면 자, 물건이 멸실되었어요? 물건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멸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갑이 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소유권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지진이 왔어. 그래서 건물이 붕괴된 거죠.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건물 없어져 버렸어요. 없는 건물인데 사용 수익 처분 못하지. 그러면 소유권도 없어지지, 소멸하죠. 물건이 멸실하면 소유권은 소멸하는 건데 이 소멸이 이 소유자 갑에게만 소멸한 거예요. 완전히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어.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나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소멸을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반면에 만약에 이 지진 난 게 아니고 갑이 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였는데 근데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이전해가지고 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어. 이렇게 이전된 거지. 이전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 거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요럴 때 갑에게 일어난 소유권의 소멸을 무슨 소멸이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죠. 권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야, 세상에서. 여기 옆으로 와 있는 거지. 됐어, 요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상대적 소멸은 그 예를 매매로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 볼까요? 주체의 변경에 보니까 매매가 예로 나와 있어요. 또 올라가 보니까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매매가 예로 나와 있어요. 그 매매는 막 여기저기 막 있네, 약방의 감조처럼. 그러니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다가 뭐를 하나 그려놨죠. 그려놨는데 동일 해가지고 동일. 잠깐만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일에서 선이 몇 개 빠져나오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3개가 빠져나와요. 그 3가지는 동일한 거예요. 한 가지 현상인데 누가 그것을 부르는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다시 펼쳐볼까요? 이렇게 갑하고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그림이에요. 이전. 자, 이것을 을에게 물어볼까요? 너 뭐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자기는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겠지. 자,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아니면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여기라고 말할 거예요. 화살표 위에. 이전적 승계 취득인데요. 이렇게 말할 거고. 갑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 얘는 취득이라고 할까요? 소멸이라고 할까요? 소멸이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요. 상대적 소멸이죠. 상대적 소멸이에요. 절대적 소멸은 건물 자체가 내려앉아 버리면 절대적 소멸이고 자기한테서만 없어진 것이 권리가 상대적 소멸. 그럼 옆집 사람한테 물어볼까? 병한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럴까? 집주인 바뀌었네. 이렇게. 어제까지 갑이었는데 주인이 을이네. 뭐가 바뀌었다고 얘기할까요? 주체의 변경.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되면 주체는 변경되는 거고 존주는 권리를 소멸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 가지 현상인데 다르게 부르는 여러 가지 말일 뿐이다. 그래서 법을 공부를 잘 하시려면은 이런 상대적인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반대편에 서가지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넘어갈게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어렵나?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예, 이 표정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언제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될 건데, 빨리.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60분을 하고, 예, 60분을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좀 스피드 있게 하는 건데, 예.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트. 권리 변동의 원인. 자, 지금 우리가 권리 변동의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데는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을 건데 법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법률 요건이라고. 요건으로 불러요. 법적 원인을 요건이라고 불러요. 원인.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겠죠? 결과를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법에서는 원인을 요건이라 그러고 결과를 효과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인과법칙이라고 한다면 법에서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권리 변동의 원인과 변동의 모습을 보셨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자,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가 원인이 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권리가. 그쵸? 자, 그 다음에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다 이전되지. 원인이에요, 원인.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을 최초로 원시 취득하지. 원인. 그 다음에 건물이 내려앉았어, 지진에. 그럼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지. 그 다음에 낚시를 한 마리,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 무주물 선정하면 소유권이 발생하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안 배우셨지만은, 인문 강의에서 제가 좀 해드렸는데, 그 개념이해 강의에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불법행위.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원인이고, 여기 있는 건 결과라는 거죠. 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샘플을 가져온 거예요,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이 원인들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매매도 법률 요건이고 상속도 법률 요건이에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 종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법률 요건 중에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있는 거예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 5,200만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는 두 종밖에 없죠? 남자와 여자. 지구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종류는 두 종밖에 없죠? 남자와 여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엄청나게 개수는 많은데 종류는 두 종밖에 없다고. 요 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가 뭐라고 그런다? 하나를 법률 행위, 또 하나를 법률의 규정. 그러면 이게 법률행위에 속하는 건지 법률의 규정에 속하는지 가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을 아셔야 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가르는 기준은 성염색체죠. XX냐 XY냐 그것처럼 이거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이거 뭐라고 적혀 있죠? 의사표시예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이런 것들 속에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요. 의사표시. 아까 살짝 나왔는데 의사는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얘기하고 표시는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말이나 글, 기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의사표시라고 해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 의사대로 원한대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 반면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의사표시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권리변동이 일어날 때는 당사자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일단, 지워버리고, 내려서,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거야.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은 거지, 이제. 갑에게서는 소유권이 소멸된 거죠. 자, 이 현상은 하나의 권리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 자고 일어났는데 갑의 집이 을의 집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뭔가 원인이 있었던 거지. 그 원인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네 글자로? 법률 요건. 뭔가가 있었어. 근데 그 요건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제3의 요건은 없다니까요, 아예. 그래서 하나씩 대표 타자를 하면서 1번 타자 데리고 와볼게요. 매매를 한 거야, 둘이서. 매매를 해서 넘어왔을 수가 있고, 매매한 게 아닌데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넘어왔을 수 있어요. 자, 매매를 볼까요? 매도인, 매수인이 되어서 둘이서 만난 거야. 그래서 을이 갑에게 그 집 나한테 3억 원에 파쇼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 줬어. 해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썼지. 등기소 갑시다 해서 등기했지.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매매. 이 매매는 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두 당사자가 원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 이럴 때 매매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반면에 아버지였어요. 아들이었는데 간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더 이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이전된 거지. 그 원인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상속.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의사, 아들의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1005조에 나와요. 1005조에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딱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온다라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 당사자의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원리에 따라 권리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상속과 같은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지?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법 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조 이런 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도 조문 다 있어요. 법률행위에도 563조, 596조, 618조 조문 다 있다고. 법 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파악하셔야 돼. 그 원인이 사람의 의사표시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률의 규정이란 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냥 정확하게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C가 뭐죠, 여러분들 아시나? 여집합. 수학 좀 기억이 남아있나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인 것과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법률행위가 아닌 것,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부르기 힘드니까 이름을 뭐로 다는 거죠? 그냥 법률의 규정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또 사람의 행위라고 해서 모조리 다 법률행위인 건 아니에요. 모조리 다 법률행위인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도 건물을 짓는 것도 사람의 행위예요. 낚시를 하는 것도 사람의 행위예요. 선점도. 불법 행위는 노골적으로 행위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행위를 했다고 그것이 다 법률행위인 것도 아니야. 법률행위라면 반드시 뭐가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일어나는 요술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는 그것만 법률행위인 거고 아까 보셨죠?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에서 10문제 내겠다고. 요거예요. 법률행위.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충 됐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긴 다 법률행위들인데 법률행위를 또 둘로 나눠놨어. 제가 그렇게 나눠놨어요. 경계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쪽은 계약이야.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고 아래쪽은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야. 둘 다 법률행위예요. 하나 더 있긴 해요. 합동행위라고. 근데 합동행위는 완전히 버려두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냥 무시해도 돼요. 자, 둘 다 법률행위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의사가 위에 있는 이런 법률행위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의사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날 때 그 당사자가 2명인 거예요. 두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만 뭔가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거를 계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매매를 하는데 아까 전에 보세요. 갑이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와서 그 건물 나한테 3억 원에 파시죠? 라고 의사표시했어요. 근데 갑이 3억 원은 안 돼. 절대 안 팔아. 4억 줘. 그런 거예요. 4억 달라 그래. 그럼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은 거지. 그러면 그들 사이에 뭔가 권리와 의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 절대 안 생기지.
3억 원에 파시죠라 해서 해줄 때 얘가 좋습니다. 3억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3억 받을 권리, 소유권 넘겨줄 의무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하나, 제가 의사표시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또 하나,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지만 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반면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아직 하나도 모르시지만 이거는 합의가 필요 없어. 한 사람의 의사표시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한 대로 되는 거야. 상대방이 원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 예를 들면 면제 같은 거요. 면제.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돈을 한 1,000만 원 빌려줘가지고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 이런 말을 하네. 야, 을아, 안 받을게. 안 줘도 된다? 라고 말했어.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면제예요. 그러면 얘가 이 채권이 소멸되는 걸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 의사를 딱 표시하면 얘가 그래, 안 갚을게 라고 얘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어. 그냥 이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건 계약이라 그런다 아니면 단독행위라 그런다.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면제 잠깐 조문 보여드릴게요. 506조인데 조문은 40페이지에 있어요. 요거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힘드시죠? 처음부터. 40페이지에 있는데 506조네. 면제 보세요.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가 돈 갚을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나왔네. 이거 이해되시나? 뭐라고 돼 있나요? 의사를 표시했어. 의사를 표시를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한 거야. 그래, 내가 안 갚을게 라고 합의한 게 아니야. 의사 표시하면 채권은 그대로 원한 대로 소멸하는 거야.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채권자의 의사대로. 이런 면제와 같은 것은 계약이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그렇다면, 자, 법률행위에는 다시 지울게요.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다는 건데,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계약이 많을 것 같아, 단독행위가 많을 것 같아?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세상은 계약 천지야. 모든 게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한 것도 계약이고, 뭐, 버스 타는 것도 계약이고, 지하철 타는 것도 계약이고, 결혼하는 것도 계약이고, 생각해봐요. 다 두 사람의 의사 합치지. 그렇잖아요? 머리가, 뭐, 미장원 가서 머리 파마하는 것도 계약이에요. 다 계약이야. 세상은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거의 대부분은 계약이에요. 99%. 1%가 단독행위예요. 몇 개 되지도 않아. 이게 다야, 거의.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살짝 재치를 발휘해서 계약으로 바꿔서 읽으셔. 좀 이따가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